뭐 놀라운 숫자지만 또 이렇게 내공이 많이 쌓인 여러분한테 제가 주제넘게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광주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장의정신과 시대정신입니다. 우리가 광주 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수많은 문화예술들을 배출하는 곳이죠. 또 중요한 변곡점마다 한국 사회를 리드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 인권, 평화의 성지로 부르기도 하죠.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끝까지 살아남기입니다. 우선 목차는 뭐 이렇게 보는 순이고, 여러분들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여러분도 왕년에 잘 나갔었죠. 지금 잘 나가야 됩니다. 제가 성공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하는 경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인당 GDP가 3만 불 시대를 하고 달성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바꿔가고 다 남이 부를 이루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른바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저소비, 반면에 고실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가장 큰 그 고령화 문제. 우리가 고령화라는 게 65세 인구가 7%를 될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2000년도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작년에 14% 노인 인구가 700만 시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11년 후에 2030년에 7년 후에 2026년에 가면 20%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에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이러한 이유 등등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딘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더니 주격경제의 쇠퇴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이런 주격경제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로머라고 하는 뉴욕 주립대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이제 추격경제가 끝났다. 추격경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국가의 성장 모델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장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쇠퇴하는 거죠. 또 뉴노멀 시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가 정상이냐, 새로운 정상. 이게 2008년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습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세계 경제는 재편되기 시작했죠. 저성장, 저소비, 고실이 계속되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2008년도 핑크 회장이었던 엘 에리언이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1차 전기기관, 2차 전기 생산으로 인한 대량 생산 체제, 3차 산업, 컴퓨터로 인한 모바일 시대, 제4차 산업, 인공지능으로 대별되는 초연결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행히 어제 광주에서 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광주 일자리 모델. 역시 광주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갤럽의 최고 경제였던 집 클리프턴은 국제법상 정해진 국가가 230국가입니다. 각 국가를 조사해봤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일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3차 전쟁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이면에는 일자리 창출하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고 어쩌면 우리가 두 자릿수의 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거기 생활에 젖어있던 여러분들이 앞으로 2 내지 3% 어쩌면 3% 성장도 영원히 가능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이란 살아남는 것, 생존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업 현실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인구는 얼마일까요? 경제 활동 인구가 우리나라 2,758만 명입니다. 약 25%인 722만 명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 722만 개 중에 자영업자가 570만 명입니다. 이걸 빼면 실제 122만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기업은 12%에 불과합니다. 88만 4천 개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통계를 보면 한 해에 창업에 뛰어든 사람이 128만 명입니다. 동시에 또 폐업을 한 사람이 90만 개입니다. 문제는 생존율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생존율을 보면은 1년, 창업한 지 1년 있다가 생존한 게 65, 쭉 가다 3년 생존율 41.5, 5년 28.5. 특히 자영업자가 대부분의 음식 숙작업의 생존율은 18.9%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일 3,500개가 사업하겠다고 창업해야 됩니다. 동시에 2,500개가 또 쓰러집니다. 왕성한 창업과 왕성한 폐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이내에 3개 중에 2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율은 주요 OECD 국가에 비교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나 이런 관계기관한테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창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남는 생존 정책을 펼쳐야 된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시대죠. 그러면 제가 한번 왜 우리나라 기업은 이렇게 생존율을 낮고 기업 수명이 짧은가? 또 실패와 실수를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가? 제가 35년간 신용보증금을 다녔습니다. 대리 때 지원해주고 한 몇 년 후에 가보면 팀장한테 가보면 3분의 2가 사라져 있습니다. 또 제가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 확률이 높으니 이렇게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감으로 경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전문용어로 휴리스타라고 합니다. 물론 직감이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가 없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그쪽 분야에 내가 더 잘하니까 전문가니까 그냥 감으로 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죠.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런던 정경대 교수였던 가나자와 사토시 교수는 이걸 사바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지금 22세기를 살고 있지만 뇌는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 사바나 초원 수렵 채취 생활에 그런 환경이 최적화됐기 때문에 우리 뇌가 지금 현재와 부조화 현상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망각합니다. 물론 망각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실패해서 우리가 좋은 걸 배워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합니다. 이걸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는 망각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이 망각이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가면 절반을 다 잃어버리죠. 한 달이 지나면 80%를 다 잃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
기업가들이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시스템은 똑같은 실패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게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 M&A 시장에 내놓거나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런 멘토라든가 또 전문가 또 이런 컨설팅 하는데 찾아가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일찍 손들어 보는 경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존율을 높이고 또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실패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실패가 용인된 사회죠. 우리나라는 한 번의 실수도 용인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때, 아무런 의사결정, 노력,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전이 없죠. 왜 우리가 실수를 합니까? 실패 원인에는 내가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부주의해서,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내가 세웠던 가정이 잘못된 건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으로 배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메모하고 반복하는 거. 그래서 조본문을 썼던 앙드레 지즈, 잘 아시죠? 사람들은 몇 번 말해도 안 듣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은 방법이 뭘까? 제가 35년 동안의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살아나는 10% 기업의 성공 비결,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들려줬던 그 생생한 경험 어록을 세 가지로 한번 종합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다 노력한다고 성공가 아니죠.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 다 고기 잡는 게 아니죠. 포인트를 알아야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 노하우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들을 아까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공의 공식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프로세스, 관찰하고 혁신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성공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비즈니스나 사업의 시작은 관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관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회는 사라집니다.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의 단서를 알게 되고 또 혁신적 사고를 일으켜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 가지 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눈을 가지려면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눈이란 새의 눈, 곤충의 눈, 물고기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는 높이 날아갑니다. 멀리 시야를 보는 거죠.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와 인간의 차이는, 눈의 차이는 사람들은 한쪽 방향을 봅니다. 왼쪽과 오른쪽 눈이 짧습니다. 근데 새는 멀리 봐야 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눈에 간격이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를 바라볼 수 있도록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또 독수리의 일종인 흰꼬리 수리의 경우에는 눈이 사람보다 4 내지 8배가 밝습니다. 그래서 1.6km 이내의 높이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새는 단안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왼쪽 눈은
멀리 시야를 바라보고 오른쪽 눈은 밑에 움직이는 물체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전체를 바라본 눈이 새 눈입니다. 곤충의 눈이란 현장을 다각도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곤충은 여러 수천 수만 개의 난눈이 모여서 갯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갯눈에는 우리가 움직임을 보는 눈, 색채의 눈, 형태의 눈, 심지어 평광을 분간할 수 있는 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의 경우에는 8가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날아오는 야구공을 볼 수가 없죠. 야구공 바라볼 수 있지만 날아오는 총알을 바라볼 수 없죠. 곤충은 야구공만 아니라 탄환까지 정확히 봅니다. 곤충은 사람의 눈 0.1에 불과하지만 동체의 눈, 움직이는 눈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보는 현장을 미세한 부분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곤충의 눈이라고 하죠. 물고기 눈이란 방향과 트렌드를 읽는 눈입니다. 물고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류의 흐름을 온몸으로 감지합니다. 조류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조류를 따라서 갔는데 썰물이 됐는데 빠져나오자면 죽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물고기는 방향과 트렌드를 읽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IMF, 서프라임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의 눈을 갖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혁신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혁신은 슈페트 이후에 지금까지도 강조했습니다. 혁신해라. 저희도 직장 가보면 들어가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혁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적 사고를 기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항상 의문을 갖는 데 시작합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우리가 왜라는 탐험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신에게 주장하는 그게 골든석 이론의 골자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생시킨 생각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 사고를 가지려면 끊임없이 뇌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40%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내 의지로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의 40%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죠. 이렇게 혁신적 사고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실천을 옮겨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재능의 부족이 아니고 실천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차이를 보면 성공한 사람은 내 그런 뛰어난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고 내가 확신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베팅을 하고 그리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이런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영어로 엔트러프레이너, 불어로 어원은 앙트레프레너입니다. 앙트레프레너란 말은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기업가는 뛰어듭니다. 행동하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단어가 앙트레프레너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또 창업이란 말, 영어로 스타트업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게 실행이 결국 성공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죠. 자, 제가 감히 기업 생존의 법칙이란 말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학자들이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계속 기업이라는 것이 또 탄생해서 소멸됐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학자들이. 제가 35년간 다니면서 이렇게 수많은 성공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은 1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0%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또 장수기업이 되는 비결이 뭘까 하고 싹 자료를 봤더니 4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기업을 하면 보통 100년 이상입니다. 일본에는 1000년 이상 기업이 7개가 있습니다. 200년 이상 기업이 3147개입니다. 독일은 200년 이상 기업이 837개. 그 뒤에 네덜란드가 한 220, 더 유럽들이 200년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100년 된 기업이 딱 3군데. 1896년에 두산, 1897년 가스와 활명수로 유명한 동아약품, 그리고 1905년에 몽고식품으로 있는 몽고간장, 딱 3개입니다. 삼성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 100년이 안 돼 있습니다. 81년째입니다. 우리가 100년이 되려면 4대째까지 이어야 됩니다. 200년이 되려면 8대째까지 이어야 됩니다. 그만큼 장수기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장수기업이 성공한 살아남는 비율은 뭘까 하고 봤더니 가장 먼저 고객가치 최우선의 법칙입니다. 고객의 가치에다 가장 최역점을 두죠. 고객 가치란 뭡니까? 쉬운 말로 고객이 사는 이유입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자기들이 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장수기업의 비결이죠. 우리가 고객 가치란 제품 브랜드 가치,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제품의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서비스 가치. 또 고객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느끼는 가치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을 우리가 고객 가치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업의 목적도 돈을 버는 이윤의 극대가 아니고 고객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 가치의 극대화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 불균형의 법칙입니다.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균형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균형의 기회가 있다는 말을 잘 못 들어가실 건데, 우리가 잘 아는 20대 80의 법칙이라는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20대 80의 법칙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불균형이죠. 80% 성과를 낼 수 있는 20% 일을 찾아라. 20%의 선택과 집중해라. 이게 기회 불균형입니다. 또 우리가 불균형이라는 것은 한쪽의 자본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말하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불균형을 새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죠.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루는데 수요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항상 불균형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균형, 소득 불균형, 산업의 불균형, 이런 불균형이 뭔가 이럴 때 새로운 수요가 거기서 나타났다고 하는 게 기회 불균형의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비밀 유지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투명한 시대에 비밀이 유지가 가능하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인에게 비밀을 폭로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인을 상조로 받들어야 된다. 영국의 속담입니다. 우리도 인간 이상 비밀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우리가 발산하는 순간에 곤란한 문제가 처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3년 된 코카콜라 제조법, 67년 된 KFC, 샌더스 할아버지가 만든 KFC 11가지 양념맛, 이거는 아직도
그 비법을 모르고 영업 비밀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면은 언젠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그들은 특허를 내지 않고 몇 사람만 이렇게 영업 비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 기업가들 보면 나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친분 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사진까지 걸러놓습니다. 사무실에. 한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또 사회 확장이 버팁니다. 확장이라는 것은 외연을 넓히는 것이죠. 장수기업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돈벌이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번영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윤리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갑질을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든가 오래 살아남은 기업들은 사회 공헌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윤리 경영, 현장 경영, 환경 경영, 사회 공헌, 또 자선단체, 장학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활동들이 다 장기적인 번영을 가져오는 경영 활동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는 생존의 반영식,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존이라는 살아남는 그런 끝까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한번 봤더니 다 이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생존의 방정식은 생각, 습관, 역량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셔도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 뱅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년간 BMW 자동차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강력한 엔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태어나기서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크리스 뱅거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차는 달리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차의 수명을 봤더니 생애를 보니 20%가 달리고 80%는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달리는 것보다 곧 중요한 것은 서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디자인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MW가 성공하게 됐죠. 삼성전자가 이를 놓칠 리 없습니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래서 삼성이 만든 핸드폰, 가전제품에 디자인을 입히기 시작해서 오늘날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잘하는 메가드 장군. 인적장중 작전할 때 모든 참모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메가드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북한은 역시 인천 상륙작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큰 장 없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다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광주가 나는 유명한 걸출한 금융이자 앙트레프너는 박연주 회장. 가장 잘 나갔던 33살 압구정 지점장, 동문지구 지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압구정 아시죠? 돈 많고 영업하기 가장 좋은 곳, 서로 다 갈라는 곳. 그런데 IMF가 9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7월 달에 과감히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때가 창업의 타이밍이다. 주의 만료에 불구하고 창업을 해서 미래에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대우증권을 인수해서 한국의 지금 부자 순위 8위에 등극되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조차 2010년도에 박연주 회장을 사례 연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손정희 제일그룹 3세죠. 2000년도에 마인을 만납니다. 마인의 요청으로. 마인의 생각을 듣습니다. 마인은 내가 14억 중국 인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겠노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6분 만에 200억을 투자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2000년, 2001, 2003, 2004, 4년 동안 계속 적자했습니다.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손정희는 새우 누이, 물고기 누이죠. 방향, 트렌드를 보는 데 뛰어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많이 해낼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고 마침내 2014년 9월 19일 날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제가 그날 보고 있었습니다. 9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시가총액 242조. 그 지분을 가지고 33.4%를 가지고 있던 손정희는 747억 달러, 약 77조의 순위를 올렸습니다. 200억 투자가 14년 만에 77조, 3,700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그해 일본의 유니클로 회장인 야나이 회장을 제치고 그해 일본에서 제1의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실험을 하고 있죠. 한국의 쿠팡 2조 8천억 매출에 작년에 영업 손실이 6,700억 회사에 2010년에 1조를 투자를 합니다. 또 2018년 작년에 또 2조 다 합쳐서 3조 2천을 투자합니다. 앞으로 쿠팡이 로켓 배송을 통해서 그런 시장을 열어간다는 거죠. 통계청이 조사한 이커머스 시장은 작년에 76조, 올해 한 100조, 200조 시장을 쿠팡이 해나갈 거라고 보고 손정희는 이렇게 과감히 또 베팅을 하죠. 박종환, 김기사로 잘 알려졌죠. 동아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석사, 박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동료들, 김원태, 심영진 세 사람이 모여서 창업을 해 화곡동 오피스를 했습니다. 찾아갈 수 없습니다. 찾아갈 수 없어서 인근 여관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김기사 앱을 2017년도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6월에 마침내 카카오에 620억에 팔았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박연주 가장 어려울 때 투자를 했습니다. 손정희 가장 쌀 때 물고기 돈으로 알리바바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얻었죠. 박종환 가장 잘 나갈 때 M&A 추구 전략을 했습니다. 엑시트 전략을 했죠. 빠져나왔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항상 남과 다르게 역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게 지금까지 돈 번 사람,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워런 버핏, 템플턴, 로스차일드 다 이런 방법들을 써왔습니다. 두 번째, 생존의 방식의 두 번째 습관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획득된 습관은 나중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개버릇 못 준다고 그러죠. 이걸 심리학 용어로 습관의 기능적 잘수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은 고치기 어렵고 좋은 습관은 오래 지속됩니다. 좋은 습관은 뭡니까? 실수로부터 배우는 지혜, 또 부지런함, 절제, 결단, 용기, 실수 없을 정도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그만큼 나쁜 습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조차도,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조차도 나는 항상 남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처음에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우리 운명을 갈라지게 하죠. 습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2대 원칙, 3대 실천 규칙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2대 원칙의 제1원칙, 고쳐야 될 습관을 100% 성공시킨다. 제2원칙, 또 제1원칙을 반복한다. 오늘 담배를 끊습니다. 내일 오면은 또 반복합니다. 끊어지겠죠. 습관의 3대 실책,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뇌는 갑자기 이상한 짓, 안 한 짓을 하게 되면 놀랍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가죠. 야, 무슨 짓이야. 그래서 매일 조금씩 반복을 해서 기계화되고 정형화되도록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이나 회사를 30분 더 출근하십시오. 돌아오시면 신발 정리를 하십시오. 세 가지만 하면 좋은 습관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차별화된 역량과 자원을 가져라. 우리가 좋은 습관, 아니 다른 생각, 좋은 습관, 그런 다음에 자원과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유명성의 자산입니다. 유명의 자산.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자산을 응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지금까지는 경쟁에서 우리가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쟁 우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보고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외부를 중시하는 사람, 또 하나는 기업 내부를 중시하는 사람. 기업 외부를 중시하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경쟁 우위의 전략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외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든 산업구조 분석, 가치사슬 분석, 파비스 포털 모델, 이런 것들이 다 외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들입니다. 물론 마이클 포터가 전략을 떠올려서 새로운 경영학 절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주장이 70년대 이후에 1980년대 중반까지 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기업 내부에서 찾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자원 기반 관점, RPV라고 하는 자원 기반의 관점 이론입니다. 주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펜로즈, 하멜, 프라할라다, 바니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경쟁 우위를 외부에서 찾느냐, 내부에서 찾느냐, 가장 큰 차이는 마이클 포터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외부 환경이 좋아야 된다. 또 바니 교수가 주장하는 자원 기반 관점은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보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부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안시성 영향을 받죠. 아무리 외부 침략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내부에 튼튼한 조직과 그런 사기를 갖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자원 기반 관점의 이론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차별화된 역량과 자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VRI라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V, 밸류죠.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성과와 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유의 내부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아의 문화, 현대 문화, 삼성 문화, 이런 가치들이 있죠. 또 하나는 남과 다른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희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이 비길 수 있는 모방 불가능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조직, 인재라든가, 또 투명한 회계 시스템,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과 같은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원 기반 관점의 골자입니다. 어쨌든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는 그런 외부 환경도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기업가가 통제 바뀝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내가 어떻게 좋은 환경으로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원 기반 관점, 내부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통제, 자원과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휘날리지 않은 것처럼 자원 기반 관점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불황, 경제 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황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황은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아까 돈 번 사람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이럴 때 과감히 뛰어들어서 선성을 거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뭐가 잘못된지를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불황이 닥치면 우리가 그 안에 몰랐던 오래된 병폐를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또 종업원들도 위기의식을 낳고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쓰다 창업자인 마쓰다 고노스케는 호황도 좋다. 불황은 더욱 좋다. 왜냐? 불황이 지나가면 호황이 오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투자한 것보다 불황할 때 투자한 게 10배 돈 벌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 왔습니다. 찰스 핸드, 아일랜드 이론가는 이걸 S자, 시그모이드 곡선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애처럼 이렇게 S자를 그리죠. 우리가 창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노력을 기울이면 시장이 커지죠. 그러다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숙 단계에 걸쳐서 쇠퇴를 하죠. 기업은 지속 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쇠퇴하면 안 되죠. 문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A점이 있을 때 또 다른 S자, 제2의 세컨드 커브를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점이 왔을 때 제3드 커브, 이렇게 하면은 계속 성장을 지속하다고 하는 것이 찰스 핸드가 주장하는 시그먼드 곡선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처한 현실,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업 현실, 자기가 갖는 기업이 어느 변곡점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맞는 대응과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창업을 해서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시장이 커집니다. 성장기 때는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또 경쟁이 그만큼 커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성능 극도화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 단계 오면은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죠. 이럴 때는 효능의 극도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쇠퇴기 때는 시장이 사멸할 이런 쇠퇴기 때는 우리가 비용 최소화, 예를 들면 원가 저감이라든가 구조 조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업을 아신 분들, 아니신 분들, 또 제가 이제 한번 앞으로 이런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고 또 고령화 사회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4가지를 강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나 친척분들한테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4 중에 하나를 하라고 권유하십시오. 첫째는 자기 사업을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창업을 해서 기업가가 되는 방법입니다. 잘만 하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전문 기술자를 가져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내가 팔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디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 중요하죠. 네 번째는 가르치는 걸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지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기술을 배우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죠. 이 4 중에 하나, 공무원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에 가면 언제 공부 영감이 고갈돼서 그리스 사태가 나올지 모릅니다. 한때 잘 나가는 의사, 변호사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4 중에 하나를 해야 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데 어떤 것보다 제가 강조하는 건 생각, 습관, 장고행량.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다. 우리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아까 빵을 먹었는데 밀가루 아니죠. 설탕 아니죠. 효모입니다.
경제 성장 가져온 효모는 뭡니까? 기업가 앙대를 뿌립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기업은 먹이고 입히고 주식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부터해서 사회를 바꾸고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기업이 공무원이라든가 관료들을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이 기업을 찾아가는 시대. 정부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본질은 생각입니다. 우등의 본질은 면인 것처럼 사람의 본질은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남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차이는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말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은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 마지막 웃는 자가 가장 진정한 승자이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 더 훌륭하고 많은 기업가가 배출되는 곳, 이런 것이 확산돼서 기업가 즉시 널리 퍼져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고 또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중간층 같은 이런 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